오늘도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혼돈의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KB부동산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벌써 2024년도도 2분기에 들어섰는데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 연초에는 어떻게 전망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그 시장 전망을 한 키워드로 네. 세 가지를 했거든요. 일단은 거래 불황이다. 거래가 많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는 상저하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양극화가 예.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봤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전망을 약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저하고를 예. 그 전제가 작년이니까요. 예. 전망을 할 때가 미국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아까 제가 잠시 들어오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집값은 저한테 묻지 말고 연준 의장인 파월한테 물으라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시장금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자금을 조달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빵값으로 따지면은 밀가루 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 상저하고로 봤는데 이거 미국이 만약에요 기준금리를 자꾸 인하 시기를 늦추면은 네. 이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원래는 3월에 낮춘다고 그랬죠. 네. 6월, 7월 요새는 약간 대세가 뭐예요? 4분기 가서 할 듯 안 할 듯. 할 듯 안 할 듯. 그렇게 되면은 상저 하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마 조정장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올해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미래라는 것은 가봐야 하는 일이잖아요. 네. 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집값이 뭐 작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출렁출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너무 비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주로 철저하게 건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나 보합세를 유지할 유인이 없고 오히려 작년에도 떨어질 유인이 더 많았는데 네. 정부에서 특례 모기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집값을 견인해 줬거든요. 네, 막아줬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그게 잘한 일인지 뭐 못한 일인지는 떠나서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 시점이 뒤로 미뤄지면 정부에서 또 쓸데없이 이렇게 집값을 하방을 막는 그런 정책 금리의 파격적인 조건 그러면 시중 금리는 따로 가지만 정책 금리로 실제 대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금리가 더 중요할 수 있으니 그럼 또 흐름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마 큰 방향성은 돌리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네. 10%가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미니 랠리라고 보면 돼요. 작년에 일각에서는 이걸 보고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10% 올라가는 데드캣 바운스는 없어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작년도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로 오라면은 지방이라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 같은 이른바 비아파트 쪽은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부동산은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를 얘기를 얘기하죠.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작년에는 조금 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값이 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올랐다는 얘기를 하지만 총선 이후에 약간 빠질 수도 있고 소강국민으로 접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매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화가 되고 호가가 올라버리면 네. 이게 뒤쫓아가서 사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신다면은 네. 올해는 만약에 물론 뭐 대출 중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 그게 27조 정도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9억 이하의 주로 뭐 흔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좀 중저가라고 그러는데 예. 그쪽으로 좀 거래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대상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도 조금 까다로우니까 네.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그 40조가 넘게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그렇게 파워풀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과연 정부 정책의 목표가 뭐냐? 그는 저는 어떤 뭐 색깔 차이를 떠나서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좀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DSR 스트레스 그것도 지금 예, 예. 도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출이 아마 그렇게 확 늘어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통계로 지금의 흐름을 진단하기 앞서서 그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네, 그것도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문가로서. 네. 일각에서는 나는 집 사는 타이밍을 조금 뒤로 미뤘던 사람인데 정부가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이것 떨어지면 시장이나 경기에 문제 생긴다고 이 수준에서 자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을 해버리면 갭 투자해서 뭐 해서 이렇게 집 사는 사람들 보존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 있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도적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는 양면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GDP 중에서 예.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 정도 됩니다. 예. 되게 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왜 집값을 떨어지게 놔두지 왜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 대책이니 아니면은 부양책이니 아니면 거래 활성화 대책이니 이런 걸 내놓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음. 우리나라는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전세 제도 때문에요. 집값이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한 40%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집주인만 불행한 게 아니라 네. 세입자까지 동시에 불행해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깡통 주택이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구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예. 집값이 빠져도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세입자는 안 다칩니다. 왜냐? 보증금 얼마에다가 대부분 월세를 내니까요. 예.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돼요?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거의 전국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66%인가 그래요.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전세로 놨다는 것은 내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죠. 다 세입자 돈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약간 특수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구조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경제라는 것은 좀 균형추를 가지고 좀 바라보는 뭐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요. 이번에 거래 동향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 실거래가의 추세는 어떤 흐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거래는 아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서울이나 뭐 경기 쪽에는 확실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가격은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속일 수 없다. 예. 거래량이 시장을 보여주는 가장 민감하고 정확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늘까지 아까 제가 보니까 3,678건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3월 통계가 4월 말까지 집계가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거래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한 열흘 가까이 남았죠. 예. 그러면 거래량이 아마 3,000건대 후반, 좀 많으면 4,000건대 초반까지도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이제 평균으로 보면 한 6천 건 정도 돼요. 네. 서울 아파트. 그럼 뭐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지난 2월이 2,500건 정도가 됐고 작년 연말이 한 1,800건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때에 비해서는 뭐예요? 많이 올랐네요. 약간 좀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시장이 좀 숨통을 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마 경기도도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나머지 이 지역들은 좀 편차가 심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왜 그럼 시장이 꿈틀거리느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네.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면 차라리 좀 싼 거 사볼까? 라는 그런 수요자들이 일부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생각보다요. 예. 반등이 빨리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왜냐면은 한 반등이 한 2분기 정도 가서 나타날 거로 봤거든요. 근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요. 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1월부터 실거래가가 올라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예. 엄청나게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마치 광속처럼 움직이는 건데 예. 이게 스마트폰이나 풍속도 같아요. 마치 주식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 사고 팔듯이 부동산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금융상품 사고 팔듯이 아파트를 좀 대하는 게 아니라 특히 MZ 세대들은 아파트 사는 것을 이걸 이제 아파트 득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마치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상품 사듯이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쏠림이 심하다는 거예요. 쏠림이 심하다는 건 어떤 의미시죠? 어떻게 보면은 생각도 비슷하고요. 예. 정보가 동시에 전달되니까 네, 네. 그리고 행동도 좀 비슷한. 네. 그래서 이걸 집단 사고하고 군집 행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게 일반화됐었을 때는 오르는 지역과 오르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더 빨리 오르고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크게 또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나요? 그렇죠.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성장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는 않지만 아마 속도는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졌다. 이게 이른바 이제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고요. 이야. 그만큼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도 사라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기민하게 시장이 좀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파트 시세는 단톡방이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정보도 듣고 해서 예, 그런 어떤 특성이 요번 어떻게 보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아파트 시장의 흐름에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져 있는 시장의 정보들과 부동산 관련한 동향은 이미 발빠른 또는 귀가 아주 넓은 어떤 국민들에게는 다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는 변해만 가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 기조의 변화. 이게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 시중에 이렇게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고금리는 통화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가 여전한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보면요. 네. 저는 금융 시각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보면은 M1이라고 그래서 주로 협의 통화를 잘 아실 겁니다. M2라고 그래서 광의 통화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현금 요구불예금, 그다음에 2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 다 합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한 3,900조, 거의 4,0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게 별로 안 늘어나요. 잘해봐야 작년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늘어나요. 우리가 전임 정부 때는 M2가 연간 한 10% 정도 늘어났거든요. 통화량이 팽창 안 하면은 돈이 부동산으로 크게 유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특히 수도권 쪽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지방은 오히려 가계대출 영향이 좀 적다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싸니까요. 예. 대출 많이 안 내도 집을 살 수 있죠. 예. 기준금리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국채금리,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상관계수가 0.94입니다. 거의 일치하네요. 그렇죠. 상관계수는 0에서 1까지 있죠. 그죠? 그러니까 0.9면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주식만 동조하는 게 아니다. 예. 채권도 결국은 동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부동산이 과거에 비해서요. 이 예.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화되는 성격이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변수 영향이 좀 어떻게 보면 강해졌다. 그러니까 일부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하면은 집값이 크게 오르기가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부분에 제가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소폭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여러 지표가 있어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실거래가 잠정지수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와 잠정지수는 또 다른 건가 보죠? 실거래가 최종지수가 있고 잠정지수가 있는데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는 자료예요. 예. 근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이게 어떤 지표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죠. 제가 네. 작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로 10%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국 부동산은 자료입니다. 네. 근데 표본 통계는 마이너스 2%예요. 작년에 오른 거에 내린 거예요. 그렇네요. 항상 실수요자 방송을 듣는 분 입장에서는 실수요자 어떤 견해가 저는 필요하다. 작년에 10% 오른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울 기준으로 네. 1, 2월에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1%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3월 잠정 지수는 마이너스 0.27%입니다.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요. 예. 이 방향성을 조금 털기 어려울 걸요. 0.27이면요. 예. 근데 이게 잠정 지수는 보통 그 시차가 보름 정도 나요. 예. 그래서 4월 15일 지난 월요일 날 예. 2월 달 실거래가 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최종 지수가 한 달 보름 차이 나죠. 예.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너무 시차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최근 통계를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위해서 잠정지수, 3월 잠정지수를 별도로 발표합니다. 3월까지 거래된 것만 모아가지고 뭐 이걸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네. 이게 마이너스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서울이. 만약에 이제 5월 15일 가야 최종 지수가 나오겠죠. 네. 근데 0.27이면은 제가 방향성을 조금 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달 반짝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 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PF 위기설 이런 거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총선 이후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졌죠. 실망감으로 예. 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표를 보면 뭐 오늘도 나왔는데 뭐 계속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보다는 조금 선행성 지표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실거래가 공표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은 항상 딱 보름밖에 시차가 안 나는 잠정 지수가 뜹니다. 네. 그게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시장의 좀 미래를 향방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예. 역시 박사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요.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지표에서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동산을 저는 이렇게 조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너무 깔끔해서 항상 빠져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앞으로 내년까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도 우리 잠시 광고 듣고 마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 모시고 2024년도 변화되고 있고 혼재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일부에서요,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상의 근거들을 통해서 부동산 전망이 조금 부정적인 기조로 선회하는 듯하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하반기와 특히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기조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아직까지 악재 해결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 PF. 네.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건설 산업 위기는 분명한 거죠. 음. 그런데 부동산의 위기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아요.
건설의 위기가 부동산의 위기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이게 서로 두 시장이 다른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시장 PF 문제는 뭐예요, 이게? 결국은 뒷담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부실을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시행사가 되거나 금융사가 되겠죠, 그죠? 예. 아니면 건설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기존 아파트를 흔히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네. 건설회사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한강을 따져 보면은 동작구하고 용산구 차이예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다리죠. 네. 그러면은 중간에 가면 금리가 급등을 해야 돼요. 경제 위기가 와야 돼요.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일부 이걸 같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건 단순 도식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가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건설사의 위기가 이런 PF의 위기가 기존 주택 가격을 폭락시키려면은 예. 이렇게 돼야 돼요.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를요, 다 지은 아파트를 한 20만 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기 때마다 한 5천 채씩 팝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위기로 가겠죠. 기존 아파트들도. 네. 근데 개인한테 이미 제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두 예. 시장은 다른 시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11년 예. 이때가 PF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축은행이 한 해에 무려 16개가 무너졌어요. 음. 부산저축은행 대표적이죠. 그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축은행 본점이요. 지방에 있는 곳이 8곳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2021년에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PF 어떻게 보면 잔액이 2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좀 조마조마한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해에 6.5%가 올랐어요. 올랐어요. 예. 부산은 16.5%가 올랐습니다. 네. 물론 수도권은 빠졌어요. 예, 예. 그때 왜 그랬냐면 뭐 PF 문제도 있었지만 그때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남하했잖아요. 네. 공기업이나 뭐 주로 이제 공무원분들이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내려갔잖아요. 예. 뭐 그런 어떤 측면도 있고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조심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두 시장이 반드시 같은 시장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부동산 PF가 부동산 시세의 폭락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설명해 주셨고요. 네, 네. 반대의 견해도 여쭤볼게요. 부동산 PF로 건설사의 공급이 어떻게 보면 단절되거나 지연된다. 그것 때문에 한 1, 2년 지나고 나면 공급 대란이 생겨서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가격, 민간이 소유주로 넘어가는 그거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요인도 작용한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공급 불안 심리거든요. 예. 보통 심리는요, 불안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침체기 때는 그 공급 불안 심리가 발동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집값이 폭락한 온 경우도 많아요. 2012년 이럴 때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때 전국에 아마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18만 가구 정도 되었던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올해가 한 33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미래에 분명히 불안 요인은 맞다. 다만 그게 가격을 불안케 하려면은 제반 여건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금리가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고금리 만약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은 입주 물량이 없더라도 오히려 집값은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이 여러 변수들이 과연 주택 가격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오, 제가 그래요? 이거 저는 팩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집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인데 네. 46% 정도 됩니다. 네. 이때 한국 부동산은 통계고요. KB건은 한 5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절반 가까이가 금리에서 결정된다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입주 물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물량이에요.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한 18% 정도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합리적으로 만약에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네. 올해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 끊이지도 못할 겁니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금리를 뭐 미국이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좀 낮춘다면은 예.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은 내년에 보면은 좀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올해 아까 33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5년 평균치보다 한 27% 정도 줄어요. 9만 가구 정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6년에 가면은 10여만 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최종 통계는 아닙니다. 그래 민간 통계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계열로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좀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시각에서 부동산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이 없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분위기가 약간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망조차도 지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이 내년에 뭐 기준금리를 6.5% 올리느니 8% 올리니 그런 아직까지는 괴담에 가까운 것 네. 같은데 극단론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중도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저는 하워드 막스 그분이 말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중금리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네. 초저금리는 잊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초저금리 때의 집값이 아무래도 급등을 하죠. 근데 네. 지금은 그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인구도 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도 성장하지 못한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되 뭐 내년 내후년은 아마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 그 섞인 정도? 전망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박사님께서 이제 주택 국토연구원이었죠. 국토연구원에서 나왔던 부동산 가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그 요인들이 뭔지 네. 그 가중치를 보여주신 걸 봤는데 이 통계가 나온 기준점이 2011년도부터 2021년도를 기준으로 그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정책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우리 박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 특정 정권을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 노무현 정권 때 그때 기준금리 부동산을 빌리는 금리의 기조를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비중을 그렇죠. 급격히 늘려갔잖아요. 그때 왜 그랬느냐? 시중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 그 가게가 계획을 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자라고 해서 하다가 다시 고정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아지니까 네. 다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통계는 변동금리가 중심이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금리 가중치가 높다는 게 제 해석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내년에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진짜 괴담이지만 8% 간다 하면 우리 영끌이라든가 이자 많이 받아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감당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또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든가 이래버리면 그렇죠. 그럼 또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여러 시나리오 혹은 여러 변수들의 변주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어차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의사결정은 다수설에 따르는 게 좀 낫고요. 리스크 관리는 소수설에 따르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또.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데 예. 참 이게 결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절박해하고 간절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말 중국에 갔어요, 가령. 네. 상거리에 있는데 요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베이징으로 갔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예.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야 베이징으로 갈 수 있다는 사람이 8명이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어요? 다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수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아마 금리가 올해 뭐 한두 번 정도 네. 아니면 내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인하 기조라는 것은 아마 대체적으로 그죠? 맞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대응하는 의사결정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네. 이걸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내가 그거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버퍼, 그러니까 네. 완충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저는 묻지마 올베팅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는 무모한 우상향 기우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집을 사시더라도 조금은 알뜰 소비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큰 거 사지 마시고 대출도 내더라도 네. 무리한 대출 말고. 예, 저는 집값이 한 30% 정도. 음. 그다음에 그건 요즘 서울 집값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집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갑자기 한숨. 이렇게 하셔야죠. 또 싼 집으로 가셔야 되죠. 싼 집으로. 왜 욕망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그래요? 아, 예. 단계별로 이루면 돼요. 너무 급해 요새는 다.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조금은 우리가 이 과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어떤 그런 뭐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할 젊은 분들 좀 마음이 여유롭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중장기적인 흐름 여쭤볼게요. 이것도 참 갑론을박이 많아가지고 박사님 오시면 꼭 여쭤봐야지 싶은 건데 인구 감소가 부동산에는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 가구수 증가하니까 영향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인구 감소하더라도 오르는 데는 오른다. 아니다. 결국은 다 악재로 작용한다. 뭐가 맞습니까? 인구 감소하면 두드러진 특징은 약간 이제 경제가 수축하는 거잖아요. 네. 좀 양극화를 만드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일본도 좀 그런 경향도 강한 것 같고요. 가구수가 물론 중요하죠. 가구수가 우리나라 보면 2040년부터 줄거든요. 예. 그런데 인구는 지금 우리가 21년부터 줄나요? 한 예. 3년 됐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시장 체력이 좀 튼실하지 못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줄면은 당장 어느 쪽에 영향을 받냐면은 어떻게 입수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비 쪽이 줍니다. 네. 상가 같은 게 벌써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은 조금은 저는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올 것 같고요. 네. 아마 좀 10년 뒤에 온다고 좀 보셔야 돼. 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한 20년 뒤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구 수가 204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줄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저출생이니까요. 예. 그런 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저는 레드오션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가구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본의 집값을 보면은 예. 그 헤이세이 버블 때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제 거의 39,000 가까이 갔죠. 그러다가 한 2년 후에 이제 일본도 고점을 찍고 어떻게 30년 잃어버린 30년을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어요. 집값이. 물론 이제 정고점에 비하면 여전히 낮죠. 제가 네네. 계산해 보니까 한 27% 정도 낮던데. 네. 근데 왜 일본이 최근 들어서 집값이 좀 회복이 했냐면은 예. 보니까 빈집이 늘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아. 통화량도 좀 늘어나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출생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조금은 아마 도심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 아마 시장의 충격은 2040년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미래는 두렵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 미래의 어떤 걱정까지 지금 땡겨서 걱정하는 할 필요는 것은 없다.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네. 우리가 집은 필수지만 예. 투자재로서의 부동산은 이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요 사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송파구 집 팔고 예. 뭐 요새 뭐 그 미국 배당 그 있잖아요. 그 슈더라든지 네. 뭐 ETF 이런 거 사시는 분도 등장하고 있어요. 상가 사나니 뭐 이런 배당 따박따박 받겠다. 약간 이게 투자 지형도가 좀 바뀌어가는군요.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지만 저는 트렌드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뀌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바뀌는 거고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유하는 개념, 투자 개념으로 집은 저는 반드시 그렇게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된다. 다만 내가 주식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는 이게 직장인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자기 스타일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집이 필수였죠. 무조건 집 하나 장만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정에서 이제 통과례 같은 거였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MZ 세대들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보고 다른 상품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쪽, 그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자금을 배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약간 미국식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일본을 얼마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어요. 일본도 원래 집은 거주의 목적이었다가 일본 경제가 정점을 찍으니까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많이 보더니 한동안은 또 거주 목적 말고는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일본을 또 봤더니 경기 살리겠다. 또 너무 부동산 경기가 꺼지니까 그거 살리겠다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거의 110%를 맞습니다. 주더라고요. 예, 예. 100%도 아니야 110은 뭐냐 봤더니 도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랬더니 MZ가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어느 단계로 먼 미래는 아직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셨지만 너무 부동산이 주춤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피면 MZ가 가치가 또 바뀔까요? 작년에 많이 샀잖아요. 작년에 집을 가장 많이 사신 연령대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30대들을 제가 잘 지켜보면요. 이 세대들은 단군 이래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예요. 네. 재테크에 능한 세대 혹은 저는 투자 중독증 세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 그렇게까지요. 예, 굉장히 기성세대하고 좀 다릅니다. 마인드가. 기성세대는 뭐 그때 투자할 게 뭐 있었나요? 맞아요. 부동산 땅 뭐예요? 그다음에 예금 뭐 이런 거 없죠. 지금은 맞아요. 네. ETF가 거의 뭐 일상화돼 있는데 다만 MZ 세대들이 좀 보면은 분명히 총명하긴 한데 부동산 살 때는 좀 이 포모가 지나치게 강한 것 같아요. 꼭 상투대 집을 많이 사요. 작년에 전국 아파트가 9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예. MZ 세대가 여름에 많이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큰 등이 이 MZ 세대의 특징은 바로 군집행동이에요. 예. 떼지어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친구가 집 살 때는 쉬어라. 조금은 냉정하게 보셔야 돼. 그 상투일 수 있어요. 네. 작년에 여름이 상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뭐 주식은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냉철하게 시장을 여러 변수를 보고 판단해라. 특히 한참 상승기 때 거래가 이게 폭발하면요. 그게 거래 상투입니다. 예. 작년에 8월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 점은 조금은 경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MZ 세대들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지능 자체가 좀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낫죠. 아, 이게 또 방송에서 무리한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까지 전망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 2040년 즈음에 일어날 먼 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측하게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아직 내 집장만 못한 많은 장년층, 중년층 아니면 MZ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 내 집장만 어떤 전략 전술을 하면 좋겠다. 좋은 한마디 또 해주세요. 제가 세 가지 트랙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급매물을 사시는 건데 급매물은 무조건 싸게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없는 타이밍적인 무의미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싸게 사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에요. 2021년 10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은 아마 마이너스 20에서 한 30% 정도 싸게 사셔야 될 것 같고 경기도도 30%, 인천도 30%, 예. 지방도 마이너스 한 30% 정도 떨어진 걸 사셔야 돼요.
무조건 사지 마시고 예. 기다렸다가 사셔도 됩니다. 네. 올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봐요. 네. 두 번째로는 분양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점이 높으신 분들, 그다음 젊은 분들은 분양 쪽에 좀 노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집을 갈아타게 하실 분들은 예. 애매하거든요. 지금 거래 비용이 예.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는 분양을 받아놓으면은 그죠? 내가 입주하고 나서 종전집을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6년 뒤에 팔면 돼요. 그렇죠? 보통 분양하고 나서 입주까지 얼마 걸려요?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집을 팔면 되니까 예. 6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구나.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규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청약홈 같은데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면은 알림 신청하면은 다 나오죠. 사흘 전에 딱 연락 와요. 예. 청약하십시오.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고요. 경공매 시장도 올해는 괜찮을 겁니다. 이게 이제 고금리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한계 매물들이 올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막 그렇게 이 빌딩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이 어렵지만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아요. 한 달만 공부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꾸준히 아마 분석이 다 돼 나오니까 예, 예. 꾸준히 좀 연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뭘 하시든지 간에 조금은 하나만 하지 마시고 네. 좀 한 두 갈래 길, 세 갈래 길로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젊은 분들한테 꼭 경매를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경매도. 예, 근데 그거 하시려면은 좀 한이 맺혀야 돼. 한이 맺힌다는 왜냐하면 건 무슨 대부분이 좀 얘기세요? 하시다 간도요. 뭐가 타이밍이 안 맞거나 가격대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서 아, 간둡니다. 지쳐서. 그러니까 선호 일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 먹은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릿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인내, 끈기 이런 게 더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경매는 특히 올해는 좀 괜찮다. 굉장히 큰 장이 열리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꿀팁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로 말씀 주시는지까지 명확하게 말씀 주신 KB부동산의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